윤혜원 씨와 딸은 운영에서 빠지세요. 가난한 모녀 이야기는 화면에만 있으면 되니까요. 사진관 주인의 조카 유라는 촬영팀 앞에서 제 이름표를 떼어냈어요. 그대로 다음 주 근무표를 펼치더니 제 이름까지 검은 펜으로 지웠죠. 월세를 내려면 그 7번의 근무가 꼭 필요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해고 통보보다 계산대 아래의 파란 봉투들을 먼저 바라봤어요. 어제 제가 직접 접수한 가족사진 복원 신청서도 그 안에 섞여 있었거든요. 유라는 봉투 47장을 끈으로 묶으며 모두 환불을 요구한 손님들이라고 했죠. 하지만 1시간 뒤 서명될 촬영 계약보다 더 두려운 질문이 생겼어요. 정말 손님들이 돌아선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막은 걸까요? 저는 계약용 펜을 들고 있던 사진관 주인 강태문 사장님을 바라봤어요. 사장님, 서명하시기 전에 저 봉투부터 확인하게 해주세요. 사장님은 펜 끝을 종이에 댄 채 제 얼굴을 살폈죠. 그 옆에서 유라가 봉투 묶음을 제 손이 닿지 않는 쪽으로 밀어냈어요. 환불건이라니까요. 혜원 씨가 끼어들 일은 아니에요. 촬영 책임자 정도겸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를 다시 펼쳤어요. 어려운 분들을 돕는 기획입니다. 복잡한 운영은 저희가 맡겠습니다. 돕는다는 말은 따뜻했지만 제 근무표는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딸 서윤의 도시락도 촬영 소품처럼 계산대 위에 놓여 있었고요. 저는 도시락을 제품으로 끌어당겼어요. 아이 물건은 촬영에 쓰지 마세요. 동의한 적 없습니다. 도겸 씨의 미소가 아주 잠깐 굳었어요. 유라는 사장님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죠. 이런 태도까지 방송에 나가면 사진관만 손해예요. 그 말이 저를 가장 아프게 한 이유는 가난을 들켰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제가 부족한 형편만 팔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태문 사장님은 끝내 펜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다만 계약서를 덮고 촬영팀에 1시간을 달라고 했죠. 유라는 불만스러운 얼굴로 봉투가 든 서랍을 잠갔어요. 열쇠는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 넣었고요. 촬영팀이 나가자 사진관 안에는 낡은 조명에서 나는 작은 진동음만 남았어요. 사장님은 제 이름표를 집어들었지만 다시 달아주지는 않았어요. 혜원 씨, 오늘은 그냥 집에 가요. 내가 유라와 이야기해 볼 테니까.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지난 넉 달 동안 사장님은 적어도 제 노동을 공짜로 여기지는 않았거든요. 처음 제가 액자 정리를 도왔을 때도 간식비라며 현금을 건네지 않았어요. 대신 일한 시간을 적고 약속한 시급으로 정산해줬죠. 저 역시 형편을 봐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급여를 받으면 월세와 공과금을 먼저 나누고 작은 빚도 정해둔 날마다 갚았어요. 새 외투를 미루면서도 서윤의 준비물 봉투에는 필요한 돈을 먼저 넣어뒀고요. 사진관에서는 먼지 쌓인 필름을 닦고 고객 이름 순으로 인화물을 다시 정리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분명한 값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그게 동정을 받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사진 보정실에서 일한 건 10년 전 일이었어요. 현상소가 문을 닫은 뒤에는 급식 보조와 청소 일을 오가며 살았죠. 그래도 빛이 바랜 얼굴에서 원래 피부색을 찾아내는 감각은 잊지 않았어요. 어느 날 단골 손님 오명자 어르신이 금이 간 가족 사진을 가져왔어요. 남편과 처음 찍은 사진이라며 버리지는 못하겠다고 했죠. 유라는 새 사진 촬영만 권했지만 어르신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 새로 찍을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정식 근무 시간 안에서 시험 복원을 해보겠다고 제안했어요. 사장님도 비용과 시간을 먼저 적어보라며 허락했고요. 첫 결과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낡은 화면의 색이 틀어져 얼굴이 지나치게 붉게 나왔거든요. 어르신이 실망한 표정을 보는 순간 저도 숨고 싶었어요. 하지만 실패를 가난 탓으로 돌리게 두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인쇄소의 원인을 확인하고 색 기준표를 빌려 다시 작업했어요. 두 번째 사진을 받아든 어르신은 남편의 뺨을 손끝으로 쓸었어요. 이 사람은 겨울에도 얼굴이 이렇게 따뜻했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갈라지는 순간 저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누군가 제 기술을 믿어준 게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그 뒤로 어르신은 사진 복원을 원하는 이웃들을 한 명씩 데려왔어요. 유라는 소액 주문만 늘어난다며 탐탁지 않아 했지만 저는 고객 요청을 파란 봉투에 따로 정리했어요. 상담 내용과 사진 상태, 예상 작업 시간을 손님 앞에서 함께 적었죠. 그래야 비용을 숨기지도 불가능한 약속을 하지도 않을 수 있었어요. 서유는 수업이 일찍 끝나는 날이면
사진관 구석에서 숙제를 했어요. 손님이 오면 인사만 하고 제가 건넨 파란 붙임딱지를 봉투 오른쪽 위에 붙였죠.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는 않았어요. 다만 어느 저녁 아이가 파란 봉투를 세어보다가 짧게 물었어요. 엄마, 이 손님들은 왜 사진을 찾으러 2번씩 와? 그 질문은 단순했어요. 답을 찾아야 하는 사람은 저였죠. 저는 방문 횟수와 상담 내용을 다시 적기 시작했어요. 복원을 맡긴 손님들은 사진을 찾는 날 액자나 추가 인화를 함께 주문했어요. 작은 복원 한 건이 끝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는 이유가 되고 있었어요. 그 숫자를 사장님께 보여드리려던 날 유라가 촬영팀을 데려온 거예요. 제 제안서는 제작사의 기획안으로 바뀌어 있었고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날 밤 사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유라는 잠긴 서랍에서 파란 봉투를 꺼냈어요. 촬영 자료를 정리해야 한다며 제게 연락처 부분만 가리라고 시켰죠. 정식 직원인 제가 처리하던 고객 봉투였기에 접근 자체는 이상하지 않았어요. 대신 유라는 제가 한 장씩 확인하는 동안 계산대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말을 아끼며 첫 봉투를 펼쳤어요. 환불 요청이라는 표시 아래에 손님이 직접 쓴 문장이 남아 있었죠. 복원 견적을 알려주시면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2번째 봉투도 같았어요. 3번째 봉투에는 가족 3명의 사진을 함께 맡기고 싶다고 적혀 있었고요. 10번째 봉투를 확인했을 때는 더는 우연이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환불을 원한다던 손님들 모두가 사실은 견적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유라가 제 손에서 봉투를 빼앗으며 낮게 속삭였어요. 본 것만 잊으면 근무표에 이름을 다시 넣어줄게요. 유라의 손가락이 파란 봉투 위에서 멈췄어요. 저는 빼앗긴 봉투를 다시 잡지 않았죠. 고객의 사진과 연락처가 든 물건을 힘으로 다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대신 유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근무표는 일한 조건으로 정하는 겁니다. 침묵의 대가로 돌려받지는 않겠어요. 유라가 짧게 코웃음을 쳤어요. 그 자존심으로 월세도 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픈 곳을 정확히 골라 찌르는 말이었죠. 그래도 이번에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저는 확인한 봉투 수와 손님들의 요청 내용을 제 업무 수첩에만 적었어요. 이름이나 연락처는 옮기지 않았고 봉투도 사진관에 그대로 두었죠. 그날 제가 지켜야 할 건 분노보다 고객의 신뢰였어요. 유라는 봉투를 다시 묶어 서랍에 넣었어요. 철컥하는 잠금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릴게요. 마음대로 해요. 누구 말을 믿을지는 이미 정해졌으니까. 그 순간에도 저는 태문 사장님만큼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계약이 급해서 잠시 판단을 미룬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진관에 도착했어요. 사장님은 밀린 임대료 안내문을 계산대에 펼쳐놓고 있었어요. 2달치 가운데 절반이라도 이번 달 안에 내지 못하면 재계약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죠.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밑이 깊게 꺼져 있었어요. 저는 파란 봉투에서 확인한 내용을 순서대로 설명했어요. 제가 본 10건은 환불 요청이 아니었어요. 모두 복원 견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시선이 잠긴 서랍으로 향했어요. 그때 유라가 안쪽 방에서 첫 시험 사진을 들고 나왔어요. 얼굴이 붉게 인쇄됐던 실패본이었죠. 삼촌, 이걸 보고도 혜원 씨 말을 믿으실 거예요? 유라는 사진을 임대료 안내문 위에 내려놓았어요. 제가 지우지 못한 실수처럼 보이게 하려는 행동이었죠. 저는 다시 복원한 사진과 인쇄소의 색 기준표를 나란히 놓았어요. 첫 결과가 잘못된 건 맞아요. 그래서 원인을 확인하고 제 비용으로 다시 출력했습니다. 사장님은 2 사진을 번갈아 살폈어요. 붉었던 얼굴은 2번째 사진에서 자연스러운 빛을 되찾고 있었죠. 유라의 목소리가 조금 빨라졌어요. 한 번 고쳤다고 사업이 됩니까? 소액 손님 몇 명으로는 임대료도 못 내요. 저도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복원 손님들이 추가로 주문한 액자와 인화 수량을 기록했죠. 사장님이 제게 맡긴 매출 수첩과 실제 영수증만 사용했어요. 복원만 보면 금액이 작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찾는 날 추가 주문이 생겼어요. 다시 온 손님도 절반이 넘고요. 사장님은 제 수첩을 가까이 당겨봤어요. 한동안 계산기를 누르던 손가락이 느려졌죠. 유라는 제 설명을 끊으며 촬영 준비가 늦는다고 재촉했어요. 오늘은 검증할 시간이 없어요. 제작사 성금을 놓치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 말이 나오자 사장님은 수첩을 덮었어요.
혜원 씨, 고객 연락은 당분간 하지 말아요. 내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완전한 거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말을 믿는다는 대답도 아니었죠. 저는 사장님이 신중하려는 거라고 이해하려 했어요. 가게를 잃을 사람의 두려움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점심 무렵 오명자 어르신이 사진을 찾으러 왔어요. 유라는 저를 보정실 안으로 보내려 했지만 어르신이 먼저 제 이름을 불렀죠. 혜원 씨, 우리 동생도 사진을 맡기고 싶다는데 왜 연락이 없어요? 사장님이 직접 계산대 앞으로 나왔어요. 어르신, 환불을 요청하신 게 아니었습니까? 오명자 어르신은 들고 있던 지갑을 천천히 닫았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견적을 기다리다가 2번이나 왔는데요. 유라는 곧바로 말을 바꿨어요. 손님이 가격을 듣고 망설였으니 사실상 취소로 분류했다는 설명이었죠. 어르신의 눈매가 가늘어졌어요. 망설이는 것과 거절하는 건 다르지요. 가난하다고 살 마음까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듣고 싶었던 건 동정이 아니라 바로 그 구별이었어요. 사장님은 잠긴 서랍을 열라고 했어요. 유라는 열쇠가 촬영팀 사무실에 있다며 둘러댔죠. 전날 외투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본 저는 조용히 그 주머니를 바라봤어요. 유라는 제 시선을 알아차리고 외투를 등 뒤로 밀었어요. 사장님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죠. 지금 열어라. 손님 앞에서 더 숨길 일 만들지 말고. 결국 유라는 열쇠를 꺼냈어요. 서랍 안의 봉투를 확인한 사장님은 맨 위 몇 장만 읽고도 입을 다물었어요. 오명자 어르신은 자신의 동생이 쓴 봉투를 찾아 품에 안았죠. 그분은 그냥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사진관이 혜원 씨 손을 필요로 하는지, 불쌍한 얼굴을 필요로 하는지부터 정하세요. 문이 닫힌 뒤에도 그 말은 사진관 안에 오래 남았어요. 잠시 저는 이길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었어요. 하지만 오후에 촬영팀이 돌아오자 유라는 전혀 다른 얼굴로 웃었어요. 파란 봉투는 손님들의 추억을 되살리는 사업 자료라고 소개했고 그 구상을 자신이 준비했다고 말했죠. 제가 만든 방문 기록과 추가 주문 계산도 제작사의 기획판에 옮겨져 있었어요. 제 이름만 빠진 채였어요. 촬영 책임자 도겸 씨가 사장님에게 물었어요. 이 기획은 강유라 실장님이 만든 게 맞습니까? 저는 사장님이 바로잡아 주기를 기다렸어요. 그분은 아침부터 모든 과정을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사장님, 누가 이 기록을 만들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망갈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사장님은 제 쪽을 한번 바라본 뒤 제작사의 기획판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지금은 촬영부터 마칩시다. 내부 일은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로 제 공은 유라의 것이 됐어요. 유라는 만족한 듯 기획판 모서리를 손끝으로 반듯하게 폈죠. 저는 사장님이 계약을 살리려고 잠시 침묵한 것뿐이라고 또다시 변명해 줬어요. 촬영이 끝나면 반드시 제 이름을 돌려줄 거라고 믿고 싶었죠. 그러지 않으면 지난 넉 달 동안 쌓은 신뢰까지 모두 거짓이 되니까요. 저는 서윤의 손을 잡고 사진관 밖으로 나왔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 보폭에 맞춰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참아온 웃음이 허탈하게 새어나왔어요. 남의 추억을 되살리는 사람이 자기 이름 하나는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우스웠거든요. 서윤은 제 손을 조금 더 세게 잡았어요. 엄마 이름은 내가 알아. 그 짧은 말에 저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어요. 버스가 오기 전 태문 사장님이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어요. 그분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못한 일을 후회한다고 했어요. 제 공을 바로잡겠다는 말도 덧붙였죠. 2주만 유료 시험 운영을 해봅시다. 결과가 나오면 촬영 계약도 다시 판단할게요. 저는 약속만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험 기간과 시급, 보건 수익 배분을 직접 적었어요. 그리고 파란 봉투 15장을 제 담당으로 지정해 사진관에 보관하겠다고 약속했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받아도 빚진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이름은 근무표에 돌아와 있었어요. 하지만 복원 작업대에는 오명자 어르신의 사진이 펼쳐져 있었고 촬영기의 붉은 불은 이미 켜져 있었어요. 저는 촬영기 앞으로 걸어가 오명자 어르신의 사진을 가렸어요. 도겸 씨가 손을 들어 저를 비키게 하려 했죠. 시험 작업을 기록하는 것뿐입니다. 얼굴은 나중에 흐리게 처리할 수 있어요. 어르신의 허락은 받으셨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유라는 촬영을 마친 뒤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둘러댔죠.
저는 사진을 봉투 안에 넣고 두 손으로 눌렀어요. 허락이 먼저입니다. 복원은 그 다음이고요. 도겸 씨의 목소리에서 부드러움이 사라졌어요. 이러시면 지원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도움을 거두겠다는 경고였죠. 하지만 태문 사장님은 이번에는 제 앞을 막지 않았어요. 촬영기의 전원을 직접 끄고 렌즈 덮개를 닫았어요. 손님 사진은 동의 없이 찍지 맙시다. 우리 가게가 급해도 그 선은 지켜야지요. 유라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장님을 바라봤어요. 도겸 씨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장비를 걷었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다시 희망을 품었어요. 사장님이 전날의 침묵을 바로잡으려 한다고 믿었죠. 유료 시험 운영은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파란 봉투 15장은 사진관 안쪽 보관함에 따로 놓였어요. 사장님과 저만 작업할 때 꺼내고 마치면 다시 수량을 확인했죠. 손님에게는 예상 비용과 작업 시간을 먼저 설명했어요. 사진을 홍보에 쓰지 않는다는 내용도 봉투마다 분명하게 적었고요. 제가 색을 다시 맞출 때 도움을 준 인쇄소 운영자 한도윤 씨도 작업에 참여했어요. 도윤 씨는 제작사의 홍보물 주문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고객 동의가 없는 사진은 출력하지 않겠다고 했죠. 큰 주문 하나보다 오래 거래한 손님 얼굴이 더 무겁습니다. 그는 색 기준표와 실제 출력 단가를 사진관에 남겨줬어요. 제가 계산한 비용이 현실적인지 사장님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행동이었어요. 누군가 제 편을 들어줘서가 아니라 자기 책임을 지키려고 손해를 감수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 말이 고마워 잠시 고개를 돌렸어요. 이번에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도윤 씨가 준 단가표를 더 꼼꼼히 확인했죠. 믿음에 보답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일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첫 사흘 동안 6건을 완성했어요. 손님 4명은 액자를 새로 주문했고 2명은 형제들의 사진도 가져왔죠. 오명자 어르신은 복원된 사진을 들고 동생과 함께 다시 왔어요. 두 분은 젊은 시절 머리 모양을 두고 한참 실랑이를 벌였어요. 언니가 이때도 내 머리를 망쳐놨잖아. 그 말에 사진관 안에서 작은 웃음이 터졌어요. 저도 모르게 따라 웃었죠. 오래된 사진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만나는 광경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따뜻했어요. 서유는 구석에서 숙제를 하다가 웃음소리에 고개만 들었어요. 일을 대신하려 하지 않았고 손님이 나가면 빈 의자를 제자리로 밀어넣었죠. 저는 아이가 가난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가게의 구경거리가 되지 않는 모습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희망이 생기자 제 욕심도 커졌어요. 밀린 주문을 빨리 끝내면 계약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예약을 받았어요. 결국 팔순잔치에 필요했던 가족사진 한 건을 약속한 날까지 끝내지 못했어요. 손님은 화를 내지 않았지만 실망한 얼굴로 빈 액자를 들고 돌아갔죠. 그 뒷모습이 첫 실패보다 더 아팠어요. 기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운영까지 잘할 수 있다고 믿은 제 잘못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사장님에게 지연 사실을 알렸어요. 급행 비용을 돌려드리고 손님과 3시간을 정하겠다고 했죠.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 제작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말했잖아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운영을 맡기면 조급해져서 사고가 난다고요. 가난 때문에 서두른 건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무리한 예약을 받은 사실은 사라지지 않았죠. 저는 변명 대신 하루 접수량을 줄였어요. 사진 상태에 따라 작업 시간을 3단계로 나누고 급한 주문은 도윤 씨와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받았어요. 늦어진 가족 사진도 새로 약속한 날보다 하루 먼저 완성했죠. 손님은 환불한 급행 비용을 다시 내려고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제가 만든 지연의 책임까지 손님의 호의로 메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뒤로 예약은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작업 날짜가 분명해졌다며 안심하는 손님이 늘었죠. 시험 기간이 끝날 무렵 복원 주문과 추가 인화로 밀린 임대료 일부를 낼 수 있었어요. 사장님은 영수증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처음으로 편하게 웃었어요. 사진관이 늙은 게 아니라 내가 손님이 원하는 걸 못 보고 있었네요. 그 말을 들으니 지난 실패까지 제 일이 된 것 같았어요. 저는 가난한 사람의 사연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기술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도겸 씨가 수정된 촬영 계약서를 가져왔어요. 제 요구대로 서윤을 직접 촬영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추가돼 있었죠. 사장님은 이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어요. 저도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제작사가 주겠다는 성금이면 남은 임대료를 막고 낡은 장비도 손볼 수 있었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월세 걱정에서도 잠시 벗어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사장님이 검토해달라며 건넨 계약서를 끝까지 읽자 다른 조건이 보였어요. 파란 봉투로 접수된 손님들은 모두 제작사가 운영하는 사연 상품으로 옮겨지게 돼 있었어요. 고객이 촬영을 거부하면 복원 할인과 우선 접수를 받을 수 없었죠. 사진관은 작업만 맡고 가격과 예약 순서는 제작사가 결정하는 구조였어요. 도겸 씨는 선택권이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촬영을 원하지 않으면 정가를 내면 됩니다. 어려운 분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조건이지요. 저는 계약서를 사장님 쪽으로 돌렸어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만 얼굴값을 요구하는 게 어떻게 선택입니까? 도겸 씨는 대답하지 않고 유라를 바라봤어요. 유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장님을 설득했죠. 삼촌, 손님 몇 명의 기분보다 사진관을 살리는 게 먼저예요. 그 말은 제가 처음 들었던 논리와 같았어요. 한 사람의 존엄을 작게 만들면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계산. 사장님은 바로 서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계약서를 제게도 한부 건네며 마지막까지 검토해달라고 했죠. 내일 아침에 네 사람이 함께 결정합시다. 혜원 씨도 운영안을 가져와요. 유라는 제가 참석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했어요. 사장님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파란 봉투를 만든 사람도 시험 운영을 책임진 사람도 혜원 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관계를 다시 믿어보고 싶어졌어요. 사장님에게는 아직 선택할 시간이 있었고 오른쪽으로 걸어올 길도 남아 있었어요. 저는 밤새 시험 운영의 수입과 비용, 고객동의 절차를 한 장으로 정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사진관에 들어서자 네 자리가 준비돼 있었어요. 사장님은 파란 봉투 위에 제작사 계약서와 제 운영안을 나란히 놓았어요. 오늘은 둘 가운데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유라는 제 운영안을 집어들기도 전에 제작사 계약서부터 사장님 앞으로 밀었어요. 도겸 씨는 성금이면 밀린 임대료와 장비 교체 비용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죠. 저는 파란 봉투 옆에 시험 운영 수입표를 펼쳤어요. 복원 건수를 무리하게 늘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약금을 먼저 받고 하루 작업량을 제한하면 석 달 안에 밀린 임대료를 정리할 수 있어요. 도윤 씨가 확인한 출력 단가와 실제 영수증도 함께 놓았어요. 추측이 아니라 지난 2주 동안 사진관에서 발생한 숫자였죠. 유라는 수입표를 훑더니 제 실수를 먼저 꺼냈어요. 약속한 날짜도 못 지킨 사람이 석 달 뒤를 어떻게 책임져요. 그래서 접수량을 줄였고 지연 비용도 제가 책임졌습니다. 같은 실수는 그 뒤로 없었어요. 유라는 제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 첫 실패 사진까지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붉게 나온 얼굴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제작사의 관리가 필요한 증거라고 했죠. 저는 수정본을 그 옆에 놓았어요. 실패를 숨기지 않았고 원인을 고쳤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완벽하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잘못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도겸 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는 계약서의 성금 항목을 손톱으로 짚었죠. 현실은 책임감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장 들어오는 돈이 필요하지요. 사장님의 시선이 그 금액에서 오래 머물렀어요. 저는 그분의 두려움을 알고 있었어요. 어젯밤에도 혹시 제 계획이 너무 느린 건 아닌지 여러 번 계산했거든요. 그래도 빠른 돈이 고객의 얼굴과 우리의 결정권을 가져가는 구조라면 구원이 아니었어요. 유라는 목소리를 한층 부드럽게 바꿨어요. 혜원 씨도 계속 일할 수 있어요. 운영에는 관여하지 말고 복원 작업만 맡으면 돼요. 처음 저를 내쫓을 때와 같은 조건이었어요. 기술은 필요하지만 의견은 필요 없다는 뜻. 도겸 씨는 제게 촬영 안내 역할을 맡기겠다고 덧붙였어요. 가난을 이겨낸 어머니의 이야기로 손님들을 안심시키면 된다고 했죠. 저는 파란 봉투 하나를 펼쳐 손님이 직접 쓴 문장을 보여줬어요. 여기에는 사진을 복원해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연을 팔아달라는 말은 없어요. 도겸 씨는 고객이 원하지 않으면 촬영하지 않겠다고 다시 주장했어요. 저는 계약서에 할인 조건을 짚었어요. 촬영에 동의하지 않으면 할인과 우선 접수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죠.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만 얼굴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선택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유라는 사장님을 보며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어요. 제가 말하는 동안에도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지 재촉하는 눈빛이었죠. 사장님은 손바닥으로 이마를 누른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었어요. 제가 만든 운영안이 완벽해서 선택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손님과 직원이 거절할 권리를 지키는 쪽을 선택해 주세요. 사장님은 이미 모든 조건을 알고 있었어요. 파란 봉투가 환불건이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했죠. 제 실패와 수정 과정, 실제 수입과 비용도 직접 봤어요. 생각할 시간도 충분히 가졌고요. 누구도 그분의 손을 붙잡고 있지 않았어요. 사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혜원 씨 방식이 옳다는 건 압니다. 그 말에 제 어깨에 힘이 잠시 풀렸어요. 하지만 다음 문장이 이어졌죠. 그래도 지금은 가게를 먼저 살려야 해요. 반년만 참고 따라줍시다. 사장님은 제작사 계약서를 자기 앞으로 끌어당겼어요. 유라가 건넨 펜을 받아 맨 아래에 이름을 적었죠. 펜 끝이 종이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선명했어요. 그분은 몰라서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알면서도 제가 다시 참아줄 거라고 선택한 거였죠. 제가 대신 만들어주던 변명은 그 순간 더 버티지 못했어요. 유라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파란 봉투를 제작사 쪽으로 밀려고 했어요. 저는 봉투 위에 손바닥을 올렸어요. 계약을 선택하신 건 사장님입니다. 하지만 고객 정보는 동의 없이 넘길 수 없습니다. 도겸 씨는 곧 개별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 전에 손대지 마세요. 이 봉투는 사진관이 보관해야 할 고객 자료입니다. 사장님은 유라에게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으라고 지시했어요. 계약에는 서명했지만 제 말이 틀렸다고 하지는 못했죠. 저는 제 이름표를 떼어 운영안 위에 내려놓았어요. 저는 사진관을 살리러 왔지, 가난을 납품하러 온 게 아닙니다. 사장님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바로 말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유라는 떠나는 사람이 왜 고객을 걱정하느냐고 비웃었죠. 저는 서랍을 바라본 채 대답했어요. 제가 떠나도 손님의 권리는 남으니까요. 도겸 씨는 계약을 거부하면 시험 운영 수익에 대한 권리도 주장하기 어렵다고 압박했어요. 저는 사장님과 작성한 시급과 수익 배분 기록을 가리켰어요. 이미 완료한 노동의 정산과 앞으로의 협력은 다른 문제였죠. 사장님은 정산하겠다고 답했어요. 그 말은 미안함보다 절차에 가까웠어요. 제가 문 쪽으로 걸어가자 사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혜원 씨, 반년만 버티면 조건을 바꿀 수 있어요. 나 혼자서는 이 주문들을 처리할 수 없어요. 그제야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지 들렸어요. 제가 받은 상처가 아니라 제 노동이 사라지는 일을 걱정하고 있었죠. 제가 돌아오길 바라신다면 먼저 제가 없어도 감당해야 할 책임부터 맡으세요.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뒤에서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사진관 번호가 제 전화에 3번 떴어요. 저는 받지 않고 음성 메시지만 확인했어요. 사장님의 목소리는 낮고 급했어요. 고객 누구도 촬영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아 제작사가 성금 지급을 보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내일 아침까지만 돌아오면 계약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부탁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음성 메시지에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서윤을 학교에 보낸 뒤 사진관에서 작성했던 약속서를 다시 펼쳤죠. 제가 지켜야 할 건 일자리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일할 방식이었어요. 점심이 지나서야 사장님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어요. 제작사 계약을 살리는 일에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고객과 사진관을 살릴 조건은 글로 보내드릴게요. 저는 새로운 비밀이나 증거를 찾지 않았어요. 이미 확인된 사실만으로 조건을 정리했죠. 고객 사진은 개별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하지 않을 것. 제작사와 맺은 독점 운영 조건을 끝낼 것. 보건 업무의 권한과 책임, 시급과 수익 배분을 문서로 남길 것. 서윤을 홍보나 촬영에 이용하지 않을 것. 마지막에는 한 문장을 더 적었어요. 이 조건은 저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함께 일하려면 필요한 기준입니다. 보내기 단추를 누른 뒤에도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았어요. 그 사진관을 떠나면 당장 월세가 다시 막막해질 수 있었죠. 하지만 돌아가 침묵의 대가로 돈을 받는다면 서윤에게 가난보다 더 나쁜 것을 가르치게 될 것 같았어요. 자기 몫을 빼앗겨도 참고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말이에요. 그날 사진관에서는 사장님이 혼자 보건 손님들을 맞았어요. 유라는 촬영 동의가 있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다시 설명했지만 손님들은 하나둘 봉투를 되찾아갔죠. 오명자 어르신도 동생의 사진을 품에 안고 돌아섰어요. 사장님은 떠나는 손님들을 막지 못했어요. 자신이 선택한 계약의 조건을 이제 직접 설명해야 했으니까요.
제작사는 촬영에 동의한 고객이 없고 선금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통보했어요. 결국 양쪽은 계약을 시작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죠. 그 결정이 사진관을 곧바로 구한 건 아니었어요. 밀린 임대료는 그대로였고 떠난 손님들의 신뢰도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장님에게 남은 길은 변명 없이 잘못된 운영을 고치는 것뿐이었어요. 사흘 뒤 태문 사장님이 제가 일하던 급식소 앞까지 찾아왔어요. 유라도 함께였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전혀 달랐어요. 사장님은 구겨진 종이 가방을 두 손으로 들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제 이름표와 시험 운영 정산서가 들어 있었죠. 유라는 팔짱을 낀 채 먼저 입을 열었어요. 결과적으로 계약은 끝났잖아요. 이제 돌아와서 예전처럼 하면 돼요. 사과보다 제 노동을 되찾으려는 말이 먼저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사장님을 바라봤어요. 그분은 유라에게 고개를 저었어요. 예전처럼은 안 된다. 네가 숨긴 봉투와 남의 이름으로 만든 기획부터 책임져야 해. 유라는 사진관을 살리려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사장님은 그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죠. 그러고는 더 이상 운영과 고객 자료를 맡길 수 없다고 통보했어요. 유라가 잃은 것은 가족 관계가 아니라 자신이 잘못 사용한 관리 권한이었어요. 그녀는 저를 노려보다가 먼저 자리를 떠났어요. 사장님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누구의 눈치를 봐야 할지 묻지 않았죠. 혜원 씨 공을 빼앗아 놓고 돌아와 달라고 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도 조건을 다시 제시할 기회를 주시면 책임부터 고치겠습니다. 그분은 제 이름으로 정산된 급여 내역을 건넸어요. 이미 끝낸 노동의 대가는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지급돼 있었죠. 그 행동이 지난 선택을 지우지는 못했어요. 다만 미안하다는 말 뒤에 처음으로 책임이 따라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대신 사장님에게 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다시 물었죠. 그분은 4가지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복원 업무는 제가 접수량과 작업 순서를 결정하고 사장님은 비용과 시설을 함께 책임지는 방식이었어요. 수입은 약속한 비율로 나누고 고객 자료는 잠금 보관함에서 동의 범위에 따라 관리하기로 했죠. 사장님이 다시 저를 침묵시키거나 공을 빼앗는다면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조건도 넣었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문서를 읽고 도윤 씨에게 실제 출력 비용도 다시 확인했어요. 서두르지 않고 선택하고 싶었거든요. 마침내 서명한 이유는 사장님을 완전히 용서해서가 아니었어요. 기다리는 손님들의 사진과 제가 세운 기준을 함께 지킬 권한이 제게 생겼기 때문이었죠. 사진관은 한꺼번에 살아나지 않았어요. 하루 접수량을 제한하고 예약금을 받은 뒤 작업을 시작했어요. 도윤 씨의 인쇄소와 비용을 공개한 채 협력했고 손님에게는 촬영 여부를 묻지 않았죠. 오명자 어르신은 한 달쯤 지나 동생과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 사진도 부탁해요. 대신 천천히 해도 돼요. 저는 가능한 날짜를 먼저 알려드렸어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파란 봉투에 직접 이름을 적었죠. 그 뒤로 동네 사람들은 불쌍한 모녀를 돕겠다며 오지 않았어요. 잊고 있던 얼굴을 되찾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 차이가 사진관과 저를 함께 살렸어요. 밀린 임대료는 넉 달에 걸쳐 나누어 갚았고 저는 매달 정해진 급여와 복원 수익을 받았어요. 부자가 된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월세를 낸 뒤 남은 돈을 서윤의 준비물 봉투에 넣을 때 더는 손가락으로 몇 번씩 세지 않아도 됐죠. 첫 정산일, 사장님은 제 이름이 적힌 정산서를 내밀었어요. 운영 책임자 윤혜원 씨, 다음 주 주문은 몇 건까지 받을까요? 처음에는 운영에서 빠지라는 말을 들었던 자리였어요. 이제는 제가 멈춰야 할 때와 받아도 될 일을 결정하고 있었죠. 저는 무리하지 않을 만큼의 봉투만 골라 보관함에 넣었어요. 서윤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우리는 사진관 뒤편에서 늦은 점심을 먹었어요.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도 누구도 촬영 소품이라며 손대지 않았어요. 저는 식기 전에 국을 한 숟갈 먹었고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저도 따라 미소 지었어요. 따뜻한 음식을 따뜻할 때 먹는 일이 이렇게 편안한 줄 그제야 알았어요. 파란 봉투는 더 이상 숨겨야 할 물건이 아니었어요. 손님의 선택과 제 노동이 함께 기록되는 약속이 됐죠. 잘못을 인정하고 권한을 내려놓은 사람과 다시 협력한 제 선택은 책임 있는 연대였을까요? 아니면 한 번 무너진 경계를 다시 위험에 놓은 일이었을까요?